한 가지 습관이 가장 성실한 사람을 가장 가난하게 만듭니다. 바로 은행 적금입니다. 매달 꼬박꼬박 넣었는데 왜 30년 뒤 그 통장으론 단 한 달도 버티기 어려워질까요? 2026년 현재 시중 예금 금리는 물가 상승률 아래에 갇혀 있습니다. 1,000만 원에 맡겨도 숫자는 불어나지만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치킨 수는 해마다 줄어듭니다. 녹아내리는 아이스크림처럼 사라지는 통장의 실질 가치. 그런데 같은 시간 정반대의 결과를 만들어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밀은 소비를 소유로 바꾸는 단 하나의 구조에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금을 역전시키는 그 메커니즘.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90년대 초반 정기예금 금리는 연 15%를 넘었습니다. 부모님 세대가 은행에 넣어두면 된다고 말할 수 있었던 시절이죠. 1,000만 원을 맡기면 해마다 150만 원이 붙었고 물가 상승률은 그 절반에도 못 미쳤습니다. 저축은 진짜로 돈을 불리는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세계입니다. 2026년 현재 시중은행 정기예금 금리는 연 3%대 초반을 맴돕니다. 같은 1,000만 원을 맡겨도 1년 뒤 이자는 30만 원 남짓. 여기서 이자 소득세 15.4%를 떼면 실수령액은 25만 원 정도로 쪼그라듭니다.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한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최근 몇 년간 연평균 3%를 웃돌았습니다. 숫자만 보면 예금 금리와 비슷해 보이죠? 하지만 세금을 떼고 나면 실질 수익률은 마이너스로 뒤집힙니다. 올해 1,000만 원으로 살 수 있던 물건이 매년엔 1,030만 원을 요구하는데 통장 잔고는 1,025만 원에서 멈춰 있는 겁니다. 성실하게 저축할수록 구매력은 조금씩 녹아내립니다. 경제학에서는 이 현상을 인플레이션 세금이라 부릅니다. 정부가 고지서를 보내지 않아도 물가가 오르는 순간 현금 보유자의 지갑에서 가치가 빠져나가는 구조입니다. 세무서 직원이 찾아오지 않으니 아무도 분노하지 않죠. 하지만 30년을 모아도 노후가 불안한 이유. 바로 이 보이지 않는 세금이 매년 당신의 통장을 갉아먹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같은 시간, 같은 돈으로 정반대의 결과를 만든 사람들은 무엇이 갈랐을까요? 그들은 소비의 끝에 서 있는 기업을 직접 소유하는 쪽을 택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아이폰 알람을 끕니다. 출근길에 스타벅스 아메리카노를 삽니다. 점심값은 비자카드로 긁고 퇴근 후엔 넷플릭스를 틀어놓습니다. 주말이면 코스트코에서 장을 보고 아이들 선물은 아마존에서 주문하죠. 평범한 하루입니다. 그런데 이 하루가 끝날 때마다 당신의 돈은 어디로 흘러가고 있을까요? 스타벅스 한 잔 5,000원. 연간 커피값만 계산해도 100만 원이 훌쩍 넘습니다. 그 돈은 시애틀 본사 장부의 매출로 찍히고 분기가 끝나면 주주들에게 배당으로 돌아갑니다. 아이폰 할부금, 넷플릭스 구독료, 카드 수수료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소비의 끝자락에는 언제나 주주라는 이름의 최종 수취인이 서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평생 소비자로만 살 것인가? 아니면 그 소비를 받아내는 쪽에 설 것인가? 주식을 산다는 건 단순히 숫자 노름이 아닙니다. 내가 쓴 돈이 흘러가는 파이프라인에 지분을 꽂는 행위입니다. 스타벅스 주식을 한 주 들고 있으면 내 커피값 일부가 배당금으로 돌아옵니다. 애플 주식을 갖고 있으면 다음 아이폰 구매자들의 지갑이 내 계좌를 채워줍니다. 소비자일 때는 돈이 빠져나가기만 했지만 소유자가 되는 순간 흐름의 방향이 뒤집힙니다. 문제는 어떤 기업을 골라야 하느냐는 겁니다. 개별 종목을 분석하려면 재무제표를 읽어야 하고 산업 트렌드를 쫓아야 하며 경영진 리스크까지 따져야 합니다. 전업 투자자도 쉽지 않은 일을 월급쟁이가 퇴근 후에 해내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장치가 있습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엔비디아, 비자, 스타벅스. 미국 시장을 지배하는 500개 기업을 한 묶음으로 소유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S&P 500. 이름은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정확히 뭘까요? 단순한 주가지수라고 생각하면 절반만 맞는 답입니다. S&P 500은 미국 증시에 상장된 기업 중 시가총액 상위 500개를 추려 묶은 바구니입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엔비디아, 구글, 메타, 테슬라. 지금 이 순간 전 세계 소비자의 지갑을 열게 만드는 기업들이 전부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 바구니를 통째로 사면 당신은 500개 기업의 공동 사장이 됩니다. 핵심은 이 바구니가 스스로 진화한다는 점입니다. 실적이 부진한 기업은 가차없이 퇴출됩니다. 2000년대 초반 S&P 500을 호령하던 제너럴 일렉트릭은 이제 목록이 없습니다. 대신 그 자리를 2020년대에 엔비디아가 채웠죠. 지수를 관리하는 위원회가 매 분기 성적표를 들여다보고 나고자는 내보내며 신흥 강자를 수혈합니다. 투자자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아도 바구니 안의 라인업은 늘 최강으로 유지됩니다. 개별 종목 투자의 가장 큰 공포가 뭘까요? 내가 고른 회사가 망하는 겁니다. 한때 잘 나가던 코닥, 노키아, 야후,
전부 개인 투자자들의 계좌를 증발시켰습니다. 하지만 S&P 500 안에서는 한 기업이 쓰러져도 나머지 499개가 버팀목이 됩니다. 쓰러진 자리엔 곧 새 강자가 들어오고요. 이걸 직장에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당신은 500명의 천재를 고용한 셈인데 실적이 떨어지는 직원은 인사팀이 알아서 내보내고 더 뛰어난 인재를 뽑아줍니다. 사장인 당신은 결제 한번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걸림돌이 있습니다. 지금 지수가 역대 최고점이라는 사실. 지금 사면 꼭대기에서 물리는 거 아닐까요? 지금이 역대 최고점인데 사도 되나요? 주식 커뮤니티에서 가장 자주 올라오는 질문입니다. 합리적인 걱정처럼 들립니다. 꼭대기에서 사면 물리는 거 아닌가? 하지만 이 공포는 치명적인 착각 위에 서 있습니다. 미국 자산운용사 찰스 슈왑이 흥미로운 시뮬레이션을 돌렸습니다. 2명의 가상 투자자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로지. 이 사람은 운이 없습니다. 1987년, 2000년, 2007년, 2020년 매번 시장 최고점에서 거액을 투자했습니다. 말 그대로 상투만 잡은 거죠. 두 번째는 레리. 폭락이 무서워서 평생 현금만 들고 있었습니다. 예금 이자만 꼬박꼬박 받았죠. 20년 뒤 결과가 어땠을까요? 상투만 잡은 로지의 자산이 현금만 준 레리보다 3배 이상 많았습니다. 최악의 타이밍에 샀는데도 말입니다. 비밀은 간단합니다. S&P 500은 장기적으로 우상향합니다. 1950년 이후 이 지수는 수십 차례 역대 최고점을 경신했습니다. 매번 이번엔 다르다는 공포가 시장을 휩쓸었지만 몇 년 뒤 그 고점은 언제나 새로운 바닥이 되어 있었습니다. 2020년 코로나 폭락 직전 최고점에서 샀어도 2025년 지금 수익률은 플러스입니다. 왜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지수를 구성하는 500개 기업이 매년 이익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기업 이익이 성장하면 주가는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고점 경신은 버블의 신호가 아니라 자본주의가 정상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진짜 리스크는 비싸게 사는 게 아닙니다. 시장 밖에서 공포에 떨며 구경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 투자자에게는 또 다른 장벽이 있습니다. 수익을 내도 세금으로 절반 가까이 뜯기는 구조. 같은 수익을 내도 누군가는 고스란히 챙기고 누군가는 절반을 토해냅니다. 차이는 계좌 선택 하나에서 갈립니다. 한국에서 해외 주식으로 수익을 내면 양도소득세가 붙습니다. 연간 수익 250만 원까지는 비과세지만 그 이상은 22%를 떼갑니다. 1000만 원을 벌었다면 165만 원가량이 세금으로 빠지는 셈이죠. 10년, 20년 복리로 굴린 수익의 상당 부분이 국세청으로 흘러갑니다. 그런데 정부가 만들어 놓은 합법적 우회로가 있습니다. 바로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입니다. 2026년 현재 개정된 ISA는 납입 한도가 2억 원으로 늘었고 비과세 혜택도 대폭 확대됐습니다. 이 계좌 안에서 굴린 수익은 일정 금액까지 세금이 아예 없습니다. 한도를 넘어도 9.9%의 분리과세로 끝납니다. 일반 계좌의 22%와 비교하면 절반도 안 되는 세율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연금점저축과 IRP를 쌓아 올리면 3층 절세타워가 완성됩니다. 연금점저축은 연간 최대 600만 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고 IRP는 추가로 300만 원을 더 얹을 수 있습니다. 지금 낸 세금을 돌려받으면서 나중에 연금으로 찾을 때도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소득세 일부를 되찾는 구조인 셈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같은 S&P 500을 사더라도 일반 계좌에서 사면 수익의 22%가 날아갑니다. ISA에서 사면 거의 0%에 가깝고 연금저축에서 사면 오히려 세금을 환급받습니다. 투자 실력이 아니라 계좌 구조가 수익률을 가릅니다. 그렇다면 은퇴 후 이 돈을 어떻게 꺼내 써야 할까요? 잘못 인출하면 쌓아둔 자산이 10년 만에 바닥납니다. 은퇴 후 가장 무서운 건 돈이 먼저 떨어지는 겁니다. 30년치 노후 자금을 모았는데 매년 얼마씩 꺼내 써야 바닥이 안 날까요? 감으로 쓰다간 70대의 통장 잔고가 영원을 찍습니다. 1990년대 미국 트리니티 대학 연구팀이 이 질문에 답을 내놨습니다. 과거 주식 채권 수익률 데이터를 수십 년치 돌려본 결과 매년 자산의 4%씩만 인출하면 30년이 지나도 원금이 고갈되지 않았습니다. 이른바 4% 룰입니다. 시장이 오르면 자사도 불어나고 하락장이 와도 인출 비율이 낮으니 버틸 여력이 생깁니다. 이 공식을 뒤집으면 졸업 금액이 나옵니다. 내 연간 생활비에 25를 곱하면 됩니다. 월 300만 원, 연간 3,600만 원이 필요하다면 곱하기 25, 9억 원입니다. 이 돈이 모이면 사표를 던져도 됩니다. 매년 4%씩 꺼냈으면서 원금은 시장에서 계속 굴러갑니다. 9억이라는 숫자가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달에 100만 원씩 S&P 500에 넣고 연평균 10% 수익률을 가정하면 25년 뒤 계좌 잔고는 10억 원을 넘깁니다. 원금 3억 원에 복리 수익 7억 원이 붙는 구조입니다. 30대 직장인이 지금 시작하면
50대 후반에 졸업장을 손에 줍니다. 핵심은 얼마를 버느냐가 아니라 얼마가 있으면 자유로워지느냐를 먼저 계산하는 겁니다. 목표 금액이 보이면 막연한 불안이 구체적인 계획으로 바뀝니다. 당신의 자유를 위한 티켓값, 생각보다 비싸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숫자만 맞추면 끝일까요? 은퇴 직후 폭락장이 터지면 어떻게 될까요? 은퇴 첫 해에 시장이 40% 폭락합니다. 9억 원이던 계좌가 5억 4천만 원으로 쪼그라듭니다. 생활비로 4%를 꺼내야 하는데 바닥에서 주식을 팔아야 합니다. 회복되기 전에 자산은 급속히 녹아내립니다. 이른바 수익률 순서 위험입니다. 숫자상 완벽했던 계획이 타이밍 하나로 무너지는 겁니다. 해결책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현금 쿠션을 따로 마련해 두는 겁니다. 1년에서 2년치 생활비를 예금이나 MMF 같은 안전자산에 빼놓습니다. 폭락장이 오면 주식을 팔지 않고 이 쿠션에서 생활비를 꺼냈습니다. 시장이 회복될 때까지 버티면 시간을 버는 거죠. 여기에 자산 배분을 얹으면 방패가 더 단단해집니다. 포트폴리오를 주식 80%, 채권 20%로 나눠 놓으면 주식이 폭락할 때 채권이 버팀목이 됩니다. 핵심은 1년에 한 번씩 비율을 원래대로 맞추는 리밸런싱입니다. 주식이 떨어져서 비중이 70%가 됐다면 채권을 팔아 주식을 삽니다. 의도치 않게 쌀 때 사고 비쌀 때 파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하락장을 바라보는 시선도 바뀌어야 합니다. 폭락은 공포가 아니라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입니다. 같은 돈으로 더 많은 지분을 담을 수 있는 기회죠. 은퇴 전이라면 오히려 환영할 일입니다. 은퇴 후라면 현금 쿠션이 패닉을 막아줍니다. 멘탈이 흔들릴 때 기계적 시스템이 대신 판단해줍니다. 감정을 배제한 규칙이 결국 자산을 지킵니다. 이 구조를 갖추면 시장의 출렁임이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결국 투자의 목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하기 싫은 일을 하지 않을 자유를 사는 겁니다. 월요일 아침 알람이 울릴 때 억지로 몸을 일으키지 않아도 되는 삶, 상사 눈치 보며 연차 쓰지 않아도 되는 삶, 손주와 놀아주다가 할아버지 회사 가야 해 라고 말하지 않아도 되는 삶, 그게 진짜 은퇴입니다. 통장 잔고가 아니라 시간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돈을 더 벌면 자유로워질 거라고요. 하지만 버는 족족 쓰면 소득이 올라도 쳇바퀴는 계속 돌아갑니다. 반대로 소득의 일부를 꾸준히 소비의 수취인 쪽으로 옮겨놓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쳇바퀴의 속도가 느려집니다. 어느 순간 멈춰도 되는 지점이 옵니다. S&P 500은 그 여정을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500개 기업이 알아서 진화하고 절세 계좌가 수익을 지켜주며 4% 룰이 인출 속도를 조절해줍니다. 현금 쿠션과 리밸런싱이 폭락장의 공포를 막아줍니다. 시스템을 갖추면 당신은 그저 시간을 흘려보내기만 하면 됩니다. 한국의 국민연금 기금은 2055년이면 바닥난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국가가 노후를 책임져 줄 거라는 믿음은 점점 흔들리고 있습니다. 결국 내 노후는 내가 설계해야 합니다. 10년 뒤 당신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무엇일까요? 오늘 누른 매수 버튼 하나입니다. 지금 당장 ISA 계좌를 열고 오늘 치킨 한 마리 값을 미래의 나무로 심어보세요. 그 나무가 모여 숲이 되면 당신은 더 이상 시간을 팔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테슬라를 꺾고 세계 1위에 오른 중국 BYD가 해냈습니다. 근데요, 지금 중국에서는 BYD 딜러들이 고객 돈 600억을 들고 줄줄이 야반 도주하고 있습니다. 세계 1위라는 이 화려한 성적표의 진짜 비결은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하청업체 대금을 9개월씩 미루고 새 차를 0km 중고차로 떠넘기며 쌓아올린 76조 원짜리 외상장부였죠. 근데 진짜 소름 돋는 건 이 폭탄의 뇌관을 중국 정부가 스스로 눌러버렸다는 겁니다. 오늘 끝까지 보시면 이 76조 어음 폭탄이 왜 결국 여러분의 자동차 값과 일자리에 청부서로 날아오는지 그 실체를 정확히 짚어드립니다. 자, 그럼 그 야반도주 현장이 정확히 어디였는지부터 보겠습니다. 중국 산동성에 칭청이라는 큰 BYD 딜러 그룹이 있었습니다. 이 회사가 첸이라는 이름으로 운영하던 매장이 한두 개가 아니었어요. 무려 20곳이 넘었습니다. 우리로 치면 한 지역의 BYD 대리점을 거의 싹 다 쥐고 있던 그 동네에서는 제일 잘 나가던 큰 손이었던 거죠. 그런데 2025년 4월부터 이 매장들이 하나둘씩 셔터터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한 곳이 아니라 20여 곳이 줄줄이요. 어느 날 차를 맡기러 갔더니 문이 잠겨 있고 전화는 안 받고 사장은 연락이 끊긴 겁니다. 세계 1위 기업 간판을 달고 있던 매장에서 말이죠.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이 매장에서 차를 산 고객이 1000명이 넘었는데 이 사람들이 그냥 차만 산 게 아니었어요.
3년치 보험에, 정비에, 평생 점검까지 묶인 패키지를 돈을 미리 내고 끊어놨던 겁니다. 당장 안 쓰더라도 길게 보면 이득이라니까 묵돈을 선납해둔 거죠. 그런데 매장이 사라지면서 이 돈이 한 푼도 환불이 안 됐습니다. 그대로 날아간 거예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요. 여러분이 동네에서 제일 크고 제일 깨끗한 헬스장에 3년치를 한 번에 결제했다고 쳐봅시다. 평생 회원이라고 좋아했는데 어느 날 가보니 셔터가 내려가 있고 관장은 사라졌어요. 낸 돈은 못 받습니다. 딱 그 일이 헬스장이 아니라 수천만 원짜리 자동차에서 벌어진 겁니다. 피해를 본 건 고객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매장에서 일하던 직원들은 월급이 최대 6개월까지 밀렸어요. 반년 동안 일은 일대로 하고 돈은 못 받은 사람들이 거기 또 있었던 거죠. 고객도 직원도 세계 1위 기업의 간판 아래에서 다 같이 돈을 떼인 겁니다. 그럼 도대체 누구 책임이냐? 여기서 진실 공방이 벌어집니다. 딜러 쪽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도망치고 싶어서 도망친 게 아니다. BYD 본사 정책 때문에 현금이 계속 말라서 도저히 버틸 수가 없었다. 반대로 BYD 쪽은 이렇게 받아칩니다. 그건 딜러가 무리하게 매장을 늘리고 빚으로 사업을 키운 탓이지 우리 책임이 아니다. 자, 둘 중에 누구 말이 맞을까요? 사실 지금 단계에서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딜러 말이 맞든 BYD 말이 맞든 분명한 사실 하나는 변하지 않으니까요. 세계 1위 자리에 오른 그 회사의 매장에서 멀쩡히 돈 내고 차 산 고객 1000명이 실제로 돈을 떼었다는 것. 이건 누가 뭐래도 일어난 일입니다. 근데 딜러 한 곳이 무너진 게 그냥 운 나쁜 우연이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건 세계 1위가 남몰래 쌓아 올린 거대한 외상장구의 가장 첫 번째 균열일 뿐이었거든요. 자, 그 거대한 외상장구의 실체가 뭐냐? 세계 1위 BYD가 테슬라를 꺾은 진짜 비결은요, 솔직히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외상이었어요. 돈을 안 주고 미루고 또 미루면서 만든 1위였던 거죠. 먼저 이 숫자부터 보시죠. 부품 만들어주는 하청업체들한테 대금을 언제 주느냐? 보통 전 세계 자동차 회사들은 물건 받고 한 45일에서 60일, 그러니까 2달 안에는 줍니다. 그런데 BYD는요, 2021년에 198일이었어요. 그게 2022년엔 219일, 2023년엔 무려 275일까지 늘어났습니다. 275일이면 거의 9개월이에요. 매년 갚는 기간이 길어진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동네 치킨집을 떠올려 보세요. 닭을 납품받았는데 돈을 안 줘요. 대신 사장님이 종이 한 장을 써줍니다. 석 달 뒤에 줄게. 그 종이 한 장 받고 닭집 사장은 또 닭을 대주는 거예요. 이 석 달 뒤에 줄게 차용증, 이게 바로 BYD가 쓴 DDN이라는 전자어음입니다. 그러니까 BYD는 현금 대신 이 차용증을 뿌리면서 회사를 굴린 거예요. 그 차용증이 얼마나 쌓였느냐? 2023년 5월 기준으로 약 4천억 위안, 우리 돈으로 무려 76조 원어치였습니다. 76조가 잘 안 와닿으시죠? 환산해 드릴게요. 우리나라 국민 5천만 명이 매일 커피 한 잔씩, 한 잔도 안 빼먹고 마셔야 하는 돈을 다 모아야 거의 3년이 걸립니다. 그 돈을 BYD는 협력업체들한테 갚아야 할 외상으로 깔고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이 76조짜리 빚이요. 회사 공식 장부에는 빚으로 안 잡혀 있었어요. 이걸 회계 용어로 부의 처리라고 하는데 어려운 말 같지만 별거 아닙니다. 빚을 우리가 보는 가계부에 안 적고 따로 다른 공책에 몰래 적어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장부만 보면 회사가 멀쩡해 보입니다. 진짜 빚은 다른 공책에 숨어 있으니까요. 실제로 GMT 리서치라는 회계 분석 회사는 BYD가 이 공급망 금융에 중독됐다고까지 경고했습니다. 빚을 숨기는 이 어음 돌려막기에 회사가 완전히 길들여졌다는 거죠. 자, 외상으로 버틴 게 다가 아닙니다. 파는 숫자도 부풀렸어요. 어떻게 했느냐? 중국은 차를 소비자한테 실제로 판 게 아니라 공장에서 딜러 매장으로 차를 보내기만 하면 그걸 판매 완료로 적습니다. 손님이 안 샀는데도 판 걸로 치는 거예요. 이것도 비유로 가볼게요. 마트에서 두부를 100모 떼어왔어요. 그런데 50모밖에 안 팔렸습니다. 그럼 안 팔린 50모는
창고에 쌓여 있어야 정상이죠. 그런데 장부에는 두부 백무 완판이라고 적어버리는 거예요. 안 팔린 차를 판 걸로 적으니까 그 새 차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게 바로 0km 중고차예요. 주행거리가 제로인, 그러니까 한 번도 안 탄 새 차인데 서류상으로는 이미 한 번 판 차, 즉 중고차로 둔갑하는 겁니다. 이렇게 시장에 풀린 0km 중고차가 중국 안에서만 한 해 약 100만 대에 달했습니다. 심지어 해외로 수출되는 중국 중고차의 70에서 80%가 이런 0km 차량이에요. 한 번도 안 탄 새 차가 새 차가 아니라 중고차라는 이름표를 달고 전 세계로 밀려나간 겁니다. 그리고 이건 BYD 혼자만의 문제도 아니었어요. 지커나 네타 같은 다른 중국 업체들도 보험을 미리 들어버리는 식으로 판매량을 부풀린 정황이 보도됐습니다. 결국 이게 한 회사의 일탈이 아니라 중국 전기차 업계 전체에 퍼진 관행이었다는 거죠. 자, 여기서 화가 나는 지점이 이겁니다. 9개월씩 대금을 못 받는 하청 업체들. 그 업체들 사장님은 무슨 죄예요? 정직하게 부품 잘 만들어서 납품했을 뿐인데 돈을 9개월이나 묶이는 거죠. 차용증 한 장 받고요. 그 회사 직원들 월급은 누가 책임지고요. 결국 이 외상 구조라는 게 정직하게 일하는 사람들을 벼랑 끝으로 미는 시스템인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진짜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이렇게 외상으로 빚 돌려막기 하면서 버티는 회사가 어떻게 그 잘나가는 테슬라를 꺾고 세계 1위를 했을까요? 외상만으로 1위가 되진 않잖아요. 답은 이겁니다. BYD 기술이 진짜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비난만 하면 이건 반쪽짜리 얘기가 됩니다. 잠깐 인정할 건 인정하고 갑시다. BYD 기술, 솔직히 진짜 무섭습니다. 자, 배터리부터 보겠습니다. 전기차에서 가장 중요한 부품이 뭐냐고 물으면 답은 하나, 배터리입니다. 차값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충전 속도도 주행거리도 다 여기서 갈립니다. 그런데 이 배터리 시장에서 지금 세계 1등을 누가 하고 있을까요? 중국의 캐틀이라는 회사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온, 이 한국 배터리 3사를 다 합쳐도 글로벌 점유율에서 중국계 업체들한테 밀립니다. 여기에 BYD는 아예 자기 배터리를 직접 만들어서 자기 차에 꽂았습니다. 남한테 안 사고 직접 만드니까 원가가 또 내려가는 거죠. 기술도 그냥 따라오는 수준이 아닙니다. BYD가 얼마 전에 내놓은 초고속 충전 플랫폼은 5분 충전에 400km를 달린다고 발표했습니다. 5분이면 우리가 주유소에서 기름 한 번 넣는 시간이거든요. 그 시간에 서울에서 부산 가까이 갈 만큼을 충전한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전기차의 가장 큰 약점, 그러니까 충전이 오래 걸린다는 약점을 정면으로 부숴버리는 기술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분명히 짚고 갑시다. 중국 차는 그냥 싸구려다, 기술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히려 위험합니다. 기술은 진짜입니다. 인정할 건 인정해야 정확하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바로 여기서 진짜 이상한 일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세계 최강 기술을 가진 회사들이 모여있는 중국 자동차 산업이 돈은 점점 못 벌고 있다는 겁니다. 숫자로 보면 더 선명합니다. 약 10년 전만 해도 중국 자동차 산업의 이익률은 9%였습니다. 100만 원어치 차를 팔면 9만 원이 남았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 이익률이 2024년에 4.3%, 2025년에는 4.1%까지 떨어졌습니다. 역대 최저입니다. 더 황당한 건요, 같은 기간에 차를 못 판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더 많이 팔았어요. 2025년 한 해 중국에서 생산한 차가 3,478만 대, 1년 전보다 10%나 늘었습니다. 차는 더 많이 만들고 더 많이 파는데 남는 돈은 거꾸로 줄어든다. 많이 팔수록 손해보는 구조에 빠진 겁니다. 기술이 그렇게 좋은데 왜 이럴까요? 초고속 충전을 예로 들어볼게요. 5분 충전, 말은 멋집니다. 그런데 충전기 한 대가
5분 만에 차 한 대를 가득 채우려면 엄청난 전기를 순간적으로 끌어와야 합니다. 충전소 한 곳에 이런 충전기를 100여 대 깔고 동시에 돌리면 웬만한 소도시 하나가 쓰는 전기를 그 순간에 빨아들입니다. 차는 5분이면 되는데 그걸 받쳐줄 전력망과 충전소를 전국에 까는 데는 어마어마한 돈과 시간이 듭니다. 기술은 차 안에 다 들어가 있는데 그 기술이 제값을 받을 환경이 아직 세상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회사들은 기술로 승부를 못 보고 결국 가격을 깎아서 싸움을 합니다. 옆 회사가 100만 원 깎으면 나는 150만 원 깎고, 그렇게 서로 피를 흘리는 거죠. 자, 이 지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보통 회사가 망하면 기술이 없어서 제품이 별로라서 망했겠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BYD를 비롯한 중국 전기차는 정반대예요. 기술이 없어서 적자가 나는 게 아닙니다. 세계 최강 기술을 손에 쥐고도 팔면 팔수록 적자가 쌓이는 구조에 갇혀 있는 겁니다. 이게 훨씬 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기술로도 빠져나올 수 없는 함정이라는 뜻이니까요. 그렇다면 질문은 딱 하나로 좁혀집니다. 세계 최강 기술을 가진 회사를 이렇게 팔수록 손해보게 만든 게 대체 누구냐는 거죠. 기술이 있는데도 적자라면 범인은 회사가 아니라 그 회사 위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더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그 회사 위에 있는 범인, 바로 보조금입니다. 처음 중국 정부의 그림은 단순했습니다. 중앙도 지방도 전기차 회사에 보조금을 주고 세금을 깎아주고 돈을 빌려줬습니다. 그렇게 키워서 세계 1위를 만든 거죠.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지방정부 입장에서 공장은 곧 일자리고, 일자리는 곧 표고, 세수입니다. 그러니까 너도 나도 자기 지역에 전기차 공장을 유치하려고 달려들었습니다. 옆 동네가 하나 지으면 우리 동네도 하나 지어야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였을까요? 지금 중국 전체 자동차 공장의 생산 능력은 1년에 약 5,500만 대입니다. 그런데 실제 가동률은 절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업계에서는 보통 75%는 돌아가야 정상이라고 봐요. 그런데 절반이면 공장 2개 중 하나는 거의 놀고 있다는 뜻입니다. 손님은 100명인데 식당을 200개 차려놓은 동네, 딱 그 모습이에요. 안 망하는 게 이상한 구조죠. 근데 이 그림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으세요? 사실 중국은 이걸 처음 하는 게 아닙니다. 태양광이 그랬고 배터리가 그랬습니다. 수백 개 회사를 보조금으로 우르르 키운 다음 자기들끼리 피 터지게 싸우게 만들어서 끝까지 버틴 소수만 살아남깁니다. 그렇게 살아남은 몇 개가 결국 전 세계 시장을 먹어버렸어요. 전기차에서 똑같은 일이 지금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자꾸 떠오르는 이름이 하나 있죠? 헝다입니다. 부동산으로 중국을 뒤흔든 그 헝다요. 헝다는 아직 짓지도 않은 아파트를 미리 팔아서 그 돈으로 굴렸습니다. 전기차는 하청대금을 어음으로 미루고 보조금으로 굴렸고요. 헝다엔 사람이 안 사는 유령 아파트가 쌓였고 전기차엔 아무도 안 탄 0km 새 차가 쌓였습니다. 구조가 소름 끼치게 닮았어요. 다만 하나는 분명히 짚고 갑시다. 헝다는 결국 빚 400조 원을 못 갚고 청산 명령을 받았습니다. 진짜로 무너진 거예요. BYD는 아직 거기까지 간 게 아닙니다. 여전히 흑자를 내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BYD가 헝다처럼 망했다는 건 과장입니다. 닮은 건 회사가 아니라 그 밑에 깔린 외상으로 굴러가는 구조라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 외상 구조에 중국 정부가 직접 만기를 박아버렸습니다. 2025년 3월에 규정을 하나 만들고 6월 1일부터 시행했어요. 이름하여 60일 결제 규정. 그동안 하청업체한테 100일, 200일씩 질질 끌던 대금을 이제 무조건 60일 안에 갚으라는 겁니다. BYD, 지리, 니오 같은 14개에서 17개 회사가 줄줄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약을 했고요. 생각해보세요. 규정 이전엔 BYD가 약 127일, 니오가 195일, 창안은 200일을 넘겼습니다. 그 긴 외상으로 숨통을 트고 있었는데 그걸 60일로 확 조여버린 겁니다. 외상으로 부풀어 있던 풍선에서 바람이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폭탄의 뇌관을 다른 누구도 아닌 중국 정부가 스스로 눌러버린 셈입니다. 그렇다고 정부가 이제 그만 좀 죽어라 하고 칼을 빼들었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컨설팅 회사 알릭스 파트너스는 오히려 반대를 경고해요. 지방정부 입장에선 그 부실한 공장도 우리 동네 일자리고 협력업체 밥줄이라 망하게 두질 못하고 억지로 연명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의 구조조정은 다른 나라보다 오히려 더 느리게, 더 질질 끌 수 있다는 거죠. 자, 정리해봅시다. 보조금이 공장을 과잉으로 찍어냈고 그게 외상 더미를 만들었고 이제 정부가 그 외상에 만기를 박았습니다. 그럼 이 대학살 끝에 살아남는 건 누구일까요? 그리고 그 살아남은 괴물은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요? 바로 한국입니다. 그 생존자의 정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컨설팅 회사 알릭스 파트너스가 2025년에 충격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지금 중국에 있는 전기차 브랜드가 129개인데 2030년까지 재무적으로 살아남는 곳은 딱 15개 뿐일 거라는 겁니다. 100개가 넘는 회사가 5년 안에 사라진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살아남는 15개는 그냥 운 좋게 버틴 회사가 아닙니다. 이 잔혹한 출혈 경쟁을 끝까지 견디고 경쟁자들 시체를 밟고 올라선 진짜 괴물들이에요. 이들이 안방에서 거품을 다 짜내고 단단해진 몸으로 이제 어디로 향하느냐? 바로 국경 밖 해외 시장입니다. 숫자가 이미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BYD의 2025년 해외 판매량이 104만 6천 대를 찍었습니다. 1년 만에 151% 폭증한 거고요. 해외에서만 100만 대를 넘긴 게 사상 처음입니다. 여기서 멈추느냐? 아니요. BYD가 잡은 2026년 해외 목표는 무려 150만 대입니다. 작년에 1.5배를 더 팔겠다는 거예요. 안방 중국에서는 차를 팔수록 손해보는 지옥이 됐으니까 살 길은 수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수출 화살표가 지금 정확히 우리나라를 겨누고 있습니다. 이게 왜 내 문제냐?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 지갑 얘기부터 해보죠. BYD가 한국에 내놓은 아토3, 가격이 3,150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비슷한 급의 우리나라 전기차나 테슬라하고 비교하면 1,000만 원 넘게 쌉니다. 이건 과장이 아니라 그냥 사실이에요. 당장 차 한 대 바꿔야 하는 입장에서 1,000만 원이 싸다는데 이거 안 흔들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라도 눈이 갑니다. 그런데요, 바로 그 1,000만 원이 미끼일 수 있다는 게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두 번째, 더 무서운 건 여러분 일자리입니다.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에 직접 간접으로 매달려 사는 사람이 약 150만 명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숫자냐면요. 철강 41만 명, 반도체 28만 명보다 훨씬 큽니다. 우리나라 제조업에서 일하는 사람 100명 중에 약 12명이 자동차로 먹고 삽니다. 그런데 안방에서 칼춤을 추다 살아남은 괴물이 출혈 경쟁으로 단련된 그 초저가 무기를 들고 우리 시장에 밀려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엔 소비자가 싸게 사서 좋습니다. 하지만 국산차가 안 팔리기 시작하고 거기에 부품 대주던 협력업체들이 일감을 잃고 그 공장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하나둘 짐을 싸기 시작하면 그 1,000만 원 할인의 진짜 청구서가 바로 우리 일자리로 날아오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철강에서 태양광에서 중국발 저가 공세에 산업 하나가 통째로 휘청이는 걸 봤습니다. 그 다음 타자가 자동차가 되지 말란 법이 없어요. 세 번째, 차를 사고 나서가 더 문제입니다. 기억하시죠? 이 영상 맨 앞에서 본 장면. 중국에서 BYD 딜러 매장 20여 곳이 문을 닫고 고객 1,000명이 미리 낸 정비비, 보험료를 떼인 그 사건이요. 그 일이 만약 한국에서 벌어진다면요? 싸다고 덜컥 차를 샀는데 10년 뒤에 그 차를 고쳐줄 정비소가 동네에서 사라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차는 한 번 사면 10년, 15년을 타는 물건입니다. 부품 하나 구하려고 몇 달을 기다리고 수리비가 차값만큼 나오는 순간 그 싼 차는 더 이상 차가 아니에요. 굴러가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는 2천만 원짜리 짐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싸게 산 기쁨은 잠깐이고 AS 공백의 공포는 10년을 갑니다. 품질 얘기도 솔직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것처럼 BYD 차는 전부 3년 만에 녹슨다.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그렇게 과장하면 안 돼요. 다만 호주나 뉴질랜드 쪽에서 일부 초기 생산분 차량에서 부식 사례가 보고된 적은 있습니다. 도장 전에 금속 표면 처리가 제대로 안 됐던 게 원인으로 추정되고 BYD가 수리비를 부담했고요. 그러니까 다 녹슨다가 아니라 초기 물량 일부에서 이런 문제가 있었으니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딱 여기까지가 정확한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많은 분들이 가슴 한켠에 품고 있던 그 질문 정면으로 답하겠습니다. 왜 한국 미디어는, 한국 유튜버들은 BYD의 이런 실체를 제대로 말 안 해주냐? 광고는 1,000만 원 싸다고 신나게 떠드는데
정작 이 어음 폭탄도, 딜러 야반도주도, AS 공포도 왜 아무도 안 짚어주냐는 그 배신감이요. 충분히 그러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칭찬은 쉽고 돈이 되지만 찬물 끼얹는 얘기는 어렵고 욕먹기 십상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은 1000만원 싸다는 말 뒤에 가려진 청구서를 적어도 한 번은 끝까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사실지 안 사실지는 여러분이 정하시는 거지만 적어도 모르고 당하지는 않으셨으면 해서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오늘 긴 이야기를 한 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76조 원짜리 외상장부가 있었고 안 팔린 새 차가 0km 중고차 무덤으로 쌓였고 중국 정부가 60일 결제 규정이라는 뇌관을 스스로 눌렀고 그 지옥에서 살아남은 괴물이 지금 한국으로 오고 있다. 처음에 제가 던졌던 모순 기억하시죠? 세계 1인데 왜 무너지나? 이제 답이 보이실 겁니다.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기술은 무서울 만큼 진짜였습니다. 문제는 보조금이 만들어낸 과잉 구조가 정직하게 차를 잘 만드는 회사마저 팔수록 손해보게 만들어버린 거였습니다. 범인은 어느 한 기업이 아니라 그 위에 있던 구조였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제가 가장 경계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거봐, 중국 망했네 하면서 비웃고 안심하는 태도요. 그게 제일 위험합니다. 휴대폰 세계 1위였던 노키아 무너지고 나서 CEO 스티븐 앨롭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 어느 순간 졌다. 가만히 있다가 세상이 바뀌는 걸 못 보다가 졌다는 겁니다. 중국 전기차가 흔들린다고 우리가 손 놓고 구경만 하면 거품을 걷어내고 더 강해진 괴물한테 다음 차례는 우리가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망하자는 게 아니라 두 가지만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하나, 소비자인 우리는요. 차 살 때 가격표만 보지 마세요. 1000만원 사다는 그 숫자 옆에 AS는 10년 뒤에도 받을 수 있는지, 중고로 팔 때 제값을 받을 수 있는지, 딜러망이 끝까지 버텨줄지를 같이 적어놓고 따져보시는 겁니다. 그렇게 따져보고 나는 안 사겠다는 결정을 내리셔도 그건 막연한 거부감이 아니라 근거 있는 합리적 판단입니다. 둘, 우리 기업과 정부는요. 중국과 가격으로 싸우면 절대 못 이깁니다. 보조금으로 무장한 추열 경쟁을 어떻게 가격으로 따라가겠어요? 답은 품질, 서비스, 그리고 기술의 초격차밖에 없습니다. 노키아가 안 했던 그걸 우리는 해야 하는 거죠. 자,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1000만원 싸다는 이유 하나로 중국차 사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정말 궁금합니다. 그리고 오늘처럼 광고 뒤에 가려진 진짜 청구서를 끝까지 파헤치는 분석 계속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